검은 우산들이 비처럼 들썩이던 그날 장례식장의 문이 강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을 찢어버리듯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죠. 저 아버지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녀가 꺼낸 한마디는 모든 시간을 멈춰 세웠고 나조차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이며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낮은 조도 아래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향 냄새가 천천히 공기 속을 감돌며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가라앉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윤강호 회장의 영정 사진 앞에는 흰 국화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내 장례식장을 오가며 슬픔이라기보다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가족들은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냉랭했지만 장례식장에서는 그 갈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장남 윤태중과 그의 아내 박은지는 마치 이 자리가 자신들의 무대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응대하고 상주석 뒤에서 서로 눈빛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태준 씨, 저쪽 조문객도 인사해야죠. 박은지가 팔꿈치를 슬쩍 찔러 말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엔 서늘함이 배어 있었죠. 태주는 지친 듯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좀 쉬면 안 되겠어?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럴 때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회장님 없으면 누가 우리 편 들어주겠어요? 박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어요. 회장님의 죽음은 저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걸 저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반면 둘째 아들 윤태성은 구석 자리에 앉아 말없이 손에 든 물컵만 쥐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죠. 그의 아내 이정민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은 장남 부부와는 달리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정민은 오래전부터 시어머니를 돌보던 착한 며느리였고 그런 그녀의 성품을 회장님도 아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감정들이 장례식장 안에서 뒤엉켜 있을 때였죠. 바람이 갑자기 복도를 스치는 듯 차갑게 흘렀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또 단 한 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입구의 자동문이 사각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그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흠뻑 젖은 검은 코트, 손에 꽉 쥔 작은 가방, 그리고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을 홀로 버텨온 사람의 무너진 자존심과 숨겨진 결심이 뒤섞여 있는 듯 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소리였죠. 누구지? 가족은 아닌데. 저 사람 어디서 본 적 있나?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상주석 앞에 몇 걸음 남겨둔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 회장님의 첫째 딸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은지가 먼저 반응했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가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태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겁니까? 장례식이에요.
그만 나가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해서 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람은 목소리에서 감정이 드러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억울함, 슬픔,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러자 둘째 태성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혹시 무슨 근거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코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상자였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증거라도 되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비웃듯 말했죠. 세상에, 저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태준이 덧붙였죠. 우리 아버지께 딸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녀는 박은지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맺힌 빛은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미묘한 흔적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의 뒷면에는 회장님의 친필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서연아, 미안하다. 그 문구는 잔인할 만큼 짧았고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사진을 빼앗듯 들고 비웃었습니다. 이딴 건 조작 가능하죠. 그는 사진을 찢으려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 그건 일단 확인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만하십시오. 모두가 뒤돌아봤어요. 회장님의 비서 김영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께는 정말로 숨겨진 딸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문을 열 수 없었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장례식은 단순한 작별의 자리가 아니라 회장님이 남겨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작점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여자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그 뒤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그 답은 아직 멀었음을 말이죠. 그날 장례식장의 냄새는 유난히도 무거웠습니다. 향 냄새가 아니라 숨겨둔 진실이 처음 세상에 드러날 때의 그 묵직한 공기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사방에 퍼져 있었죠. 사람들이 속삭이며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 모습은 마치 누가 먼저 움직일지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장면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뼛속 깊이 전해졌어요. 비서 김영수는 손을 모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냈다는 죄책감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는 정말로 한 분의 따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전체를 흔들기엔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박은지가 먼저 반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께 딸이 있었으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박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예민하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실려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 믿어왔고 그 자리가 흔들릴 가능성에 누구보다 예민했거든요. 비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생전에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분들께 알려지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태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죠. 우리 가족을 상처 준 건 당신들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릴 속여왔다는 겁니까? 태성이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 잠깐만 진짜일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 늘 비밀이 많았잖아. 태준은 그 말을 듣자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지금 저 여자의 말에 속겠다는 거야? 이정민이 태성을 감싸듯 다가서며 조용히 다독였어요. 태성 씨 우선 말부터 들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화내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정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사실을 직시하려는 사람이었고 회장님이 생전에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는 듯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여자를 쉽게 내칠 수 없을 것이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여전히 상자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이만희 가지는 묘한 강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저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몇몇 조문객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부부는 단단히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박은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왜? 서연은 그 질문을 듣자 눈을 감은 채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 말에 비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셔서. 순간 장례식장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의 줄이 동시에 팽팽히 당겨지는 듯 했어요. 태준이 비서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왜 지금 그걸 말해? 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한 거냐고. 비서는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분노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해 보였어요. 박은지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 권력, 위치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상주석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익숙한 서류 봉투가 하나 보였어요. 하얀 봉투에 개인 보관용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봉투가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혹시 제가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 봉투가 아버님의 유언장인가요? 순간 장례식장 안에 있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무장이 고요하게 흔들릴 정도로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죠.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기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박은지도 덧붙였죠. 법적으로도 그런 절차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비서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장례식장 위의 공기 전체를 찢는 칼날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박은지는 눈을 크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은 조용히 손을 내려놓고 눈앞의 상황을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늘 준비하고 있었다. 라는 기묘한 평온함이 배어 있었죠. 저는 느꼈어요. 이 유언장이 모든 사람을 갈라놓을 수도 모든 사람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비서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넘겨지는 소리만이 장례식장의 공기를 흔들었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을 시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서는 서류 첫 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인 명단, 윤태준, 윤태성, 그리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죠. 최서연. 그 이름이 울려 퍼진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폭발한 듯 했습니다. 박은지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고 태주는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으며 조문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피기 바빴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그녀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세한 미소가 흘렀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이제 나도 이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숨겨온 모든 것은 이제 드러날 겁니다. 유언장에 적힌 최서연이라는 이름이 장례식장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지 몇 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더 이상 조문을 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를 피하듯 조용히 나갔고 어떤 이는 더 가까이 다가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비서는 여전히 서류를 들고 있었고 손가락은 떨릴 정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는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쏠린 듯한 무거움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태주는 유언장을 쳐다보며 얼굴이 일그러진 채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길 리가 없어요. 박은지도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아버님을 모셨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상속인이라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말로는 부정하지만 눈빛은 이미 익숙한 불안과 흔들림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먼저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정민의 말은 늘 차분하고 균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말조차도 공기 속에 묻혀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감정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가만히 유언장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남긴 게 진짜라면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매우 조용했지만 장례식장 구석구석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태준의 혈색은 점점 사라졌고 박은지는 입술을 씹으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어요. 실은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비서는 상주석 뒤편 작은 금고가 놓여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금고는 회장님이 생전에 늘 손 닿는 곳에 두던 것으로 누구도 함부로 열어보지 못했죠. 그가 금고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 박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서 열면 안 돼요. 이건 가족의 사적인 물건이에요. 하지만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열어라.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박은지는 다급히 태준을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태준 씨, 이거 열리면 큰일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만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딸깍 금고가 잠긴 소리가 풀렸습니다. 비서는 금고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철과 함께 작은 USB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봉투 하나. 그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수에게, 서연이에게 꼭 전해줘라. 이 문구를 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은지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체 왜 이런 걸 남긴 거죠? 비서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기록을 정리하셨습니다. 태준이 소리를 질렀죠. 그럼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당장 꺼내봐요.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서연님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회장님의 부탁이었습니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태준은 비서에게 다가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딴 부탁이 어딨어요? 우리 가족을 두고 이 여자에게 뭘 남겼다는 거야. 비서는 강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어요. 그동안 침묵으로 버텨오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걸어와 비서 앞에 섰습니다. 저기 아버지께서 정말 절 찾으셨나요? 비서는 서연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사람들 중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며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태준, 박은지, 그리고 태성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은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속삭임은 공포에 가까웠어요. 태준 씨, 저 USB 그 안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태준이 이를 악물었어요. 아무도 USB를 열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피할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저 USB 안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이 들어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록은 이 집안의 모든 균형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비서는 다시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긴 메모와 일정도 함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오래된 비밀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영수 씨. 보여줄 게 있다면 지금 보여줘요. 박은지가 소스라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장례식이에요. 집에서 하던 회의를 왜 여기서.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잖아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렇죠?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어요. 오랜 세월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금고에서 꺼낸 물건들, 유언장, 메모, USB 이것들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태준과 박은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역시 바로 이 금고의 내용이라는 본능적인 느낌.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폭풍의 전조였어요. 그리고 그 폭풍이 몰고 올 파괴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 보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금고 안에 남아있는 서류들 중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비밀 회의록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 것.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늘 장례식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회장님이 생전에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지금부터 천천히 드러날 거라는 걸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이상 슬픔의 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향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향기 위로 사람들의 불안과 긴장, 의심이 얇은 막처럼 덮여 있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비밀 회의록이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를 바라보며 심장이 느리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회의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흔들어 놓을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회의록이 아니라 가족 내부를 뒤흔들 기록이라는 거요. 비서 김영수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가족분들께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던 기록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박은지는 차갑게 웃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으면 안 알리면 되죠. 그걸 왜 갑자기 지금 꺼내서 이 난리를 만드는 건데요? 태준도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말했어요. 맞아요. 지금은 장례식장입니다. 이런 문서는 나중에 가족만 있을 때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태성은 태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이대로 덮을 순 없잖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인데 진실을 봐야지. 태준이 돌아서서 태성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느 편이야? 태성은 잠시 말이 없었고 이정민이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지금은 편을 가를 때가 아니에요. 사실을 보자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정민은 평소에도 감정은 억누르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이라 회장님이 가장 신뢰했던 며느리였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서연은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기록 제가 들어도 될까요? 비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들려줘야 할 기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태준과 박은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의 뒤통수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저는 비서 옆으로 다가가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회장님의 필체였죠. 비밀회의록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 것. 저는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남 태준, 며느리 박은지. 최근 6개월간 회사 자금 집행 내역 조사 요청함. 회장의 승인 없이 이동된 자금 흐름 의심됨. 순간 장례식장 안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만 읽어. 그건 오래된 문서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박은지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해결하면 되지. 왜 여기서 이런 걸 공개하는 건데요?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후회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회장님이 생전에 품었던 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태준과 박은지, 회사 비밀 계좌 접근 내역 확인됨. 회장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 추가 확인 필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박은지는 눈을 크게 뜨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누군가 고의로 꾸민 거예요.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면 왜 아버님이 직접 남기셨을까요? 정민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이제는 이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서연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문서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찾으셨나요?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말년에 많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당신을 떠나보낸 것도, 그리고 가족분들이 자신이 만든 회사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것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 기록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악화되면서 그 일을 끝내지 못하셨죠.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 슬픔, 아쉬움, 분노.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뒤섞여 나타나는 기묘한 떨림이었어요. 그때 태준이 갑자기 비서를 향해 달려들 듯 외쳤습니다. 이봐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우리 가족을 이 자리에서 모욕하려는 거지?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저는 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은 회장님의 마지막 복수이자 마지막 경고였구나. 그러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뭉치 아래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더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펼쳤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 6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 2도 열어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박은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안 돼. 태준도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건 열면 안 돼. 그들의 반응은 너무도 빠르고 너무도 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둘이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야. 금고 2에는 이 집안이 뒤집어질 만한 결정적 기록이 들어있다. 비서는 메모를 바라보다가 매우 천천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고이는 회장님 개인 집무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열 순 없지만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모든 걸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태성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면. 하지만 태중과 박은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절망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절대 열면 안 돼. 그 말은 마치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금고이.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간 뒤 장례식장의 복도는 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신발 밑창 부딪히는 소리 하나도 크게 들렸어요. 저는 서연과 비서, 그리고 태성과 함께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장례식장 문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고 그 바람 속엔 묘한 미세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건물 밖 정원에는 조명을 등진 국화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마지막 조문객이 남긴 향 냄새가 바람에 섞여 공기 위에 얇게 떠다녔습니다. 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가족의 숨겨진 진실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집무실이 멀지 않나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차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거의 매일 머물던 곳입니다. 회사보다 집무실을 더 신뢰하셨죠. 그 말에 태성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정민은 그의 팔을 가볍게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죠. 괜찮아요. 오늘만 지나면 숨막히는 일도 조금은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더 큰 파도가 몰아칠 거라는 걸요.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유언장만 해도 사람들을 뒤흔들었는데 금고 이에는 그보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우리는 검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운전석 옆에 앉아 회장님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태성과 정민은 뒷좌석에서 한 손을 서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각자 알아야 할 것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창밖으로는 늦은 밤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퍼지며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금고 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금고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도 암호를 몰랐죠. 그 말은 묘하게 서늘했어요.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 금고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기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 그리고 누군가의 죄와 잘못이 담긴 상자. 비서는 이어 말했어요. 다만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고인은 내가 죽고 난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서연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차오른 눈물이 얇게 번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걸 그 안에 숨기신 걸까요? 그 순간 태성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전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동시에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태성아, 내가 늦게 후회하는 게 있다. 늦게 찾은 것, 그리고 너무 오래 숨긴 것. 어느 쪽이건 너한테 짐을 지우게 될 수도 있다. 차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손끝을 꽉 쥔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혹시 저 때문인가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저 내가 직접 확인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킨 듯 했어요. 하지만 그 파문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며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다짐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 빗물에 비친 가로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한 언덕길을 올라 회장님의 개인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건물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서 있었어요.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외관, 오래된 나무문, 그리고 현관 앞 작은 정원. 회장님은 생전에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멀어지면서도 그는 이 집무실만은 놓지 않았죠.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 안은 먼지 한 톨 없는 상태였어요.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 더미가 고요하게 놓여 있었고 회장님의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 속에는 회장님 혼자 찍은 여행 사진들이 있었는데 유난히도 바다 사진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서연과 어린 시절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는 흐릿한 사진도 있었죠. 서연은 그 사진 앞에서 몇 초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비서는 책상 아래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바닥 일부분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톡톡. 특정 부분만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바닥 판넬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바닥 속에 숨겨진 금고이었습니다. 태성은 숨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있었네요. 비서는 금고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암호는 회장님이 가장 아끼던 사람의 생일일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서로를 오갔습니다. 태준? 태성? 아내 정민? 아니면 최서연?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숫자 패널을 눌렀습니다. 0614. 철컥.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삼켰어요. 금고 안에는 검은 봉투 하나와 두꺼운 파일 한 권,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비서는 봉투를 꺼내 들고 목소리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최서연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뜯어서 안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된 편지지였고 아버지의 흔들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서연아, 너를 지키기 위해 숨겼다.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어야 한다. 그 문장을 읽자 서연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지 못한 말,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말. 그 말이 금고 속에서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은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파일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저의 등골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태성과 정민 역시 놀란 눈빛으로 파일을 바라봤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 표지를 넘겼습니다. 파일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금 유용 의심 자료 절대 폐기 금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누군가의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준과 박은지가 붉어진 눈과 광기가 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파일, 절대 열지 마.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파일이 무엇을 폭로할지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태준과 박은지가 뛰어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금고 앞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박은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태주는 주먹을 꽉 쥔 채 서류 파일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화가 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파일에 자기 목숨이라도 걸려 있는 사람처럼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물건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그 파일 절대 열지 마. 태준의 목소리는 터질 듯한 압력을 꾹 눌러 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비서 김영수는 몸을 앞으로 보호하듯 내밀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이 파일은 회장님의 직접 기록입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박은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숨겨야죠.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덮어야 하는 겁니다.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정반대였어요. 지키려고 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죄를 감추는 마지막 방패였죠. 서연은 여전히 파일을 잡은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손끝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이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거라면 전 봐야 합니다. 그 말에 박은지가 한 걸음 다가오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람이 왜 아버님의 파일을 봐야 하는데. 그러자 태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이 아닌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죠. 형수님, 회장님이 직접 남긴 겁니다. 우리도 봐야 합니다. 태주는 옆에서 태성을 잡아 끌며 낮고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체면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태성은 천천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체면? 형,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듯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왜 회의록까지 적으셨을까? 왜 금고에 기록을 숨겨두셨을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있던 거잖아. 박은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냥 오해예요. 당신들 아버지가 워낙 의심이 많아서. 그러자 비서가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자금을 추적했고 이상한 계좌 이동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태준 씨, 박은지 씨 두 분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은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심장 깊은 곳을 찔린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 파일 열어도 되나요? 그때 태준이 갑자기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손을 뻗어 파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그를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태준 씨, 이건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만약 이걸 막으려 한다면
그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태주는 그 말에 얼굴을 굳힌 채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도망칠 길을 찾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이렇게 말했죠.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죄책감을 숨기기엔 너무 약했고 두려움을 감추기엔 너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맨 첫 장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자금 유용 정황 조사 기록. 서연이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태준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만, 지금 읽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 하지만 비서가 서연 옆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읽으십시오. 회장님 뜻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참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숫자, 계좌번호, 지출 내역, 날짜, 마치 탐정이 남긴 추적 기록처럼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몇 줄만 읽어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7일 비밀 계좌로 이동된 3억 원 사용처 명시 안 됨. 송금자 박은지. 2024년 3월 5일 회사 투자금 명목에 8억 원 개인명의 계좌로 이동. 계좌주 윤태준. 2024년 3월 19일 공사비 인출 5억 원 실제 공사 없음. 승인자 박은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태준과 박은지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영수 씨, 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우릴?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기록입니다. 이건 회장님이 두 분에게 실망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태주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손을 떨었어요. 아버지가 우릴 그렇게 보셨다고? 그 말에는 분노보다 상처받은 아이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뒤에 가려진 건 죄책감이었죠. 서연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회장님의 필체로 적힌 그 글은 노인의 떨리는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가혹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진실을 밝혀라. 내가 못한 일을 내가 완성해라. 서연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스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뒤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라면 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성이 눈을 크게 뜬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정민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으며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바라시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준과 박은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태준은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박은지는 그를 붙잡으며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해.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새로운 음모의 그림자가 번져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금고속 파일이 폭로된 뒤 회장님의 집무실 공기는 마치 산소가 줄어든 듯 무겁고 축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류 하나로 한 가족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태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박은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흔들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죠.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조심스럽게 덮고 그 위에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USB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숨결까지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USB, 장례식장에서 발견되었던 작은 메모리, 회장님이 금고에 따로 숨겨놓은 마지막 자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진? 녹음 파일? 계약서? 혹은 누군가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증거? 저는 비서의 손에 쥐어진 USB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USB가 오늘 벌어진 모든 폭풍의 중심이겠구나. 그때 박은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거 절대 열면 안 돼요. 그녀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준도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습니다. 저 USB는 사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맞지만 우리 가족 외엔 함부로. 가족이니까 봐야죠. 서연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흔들리던 사람이 갑자기 중심을 잡은 듯한 느낌이었죠. 아버지가 숨긴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유를 알아야죠. 태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그걸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숨긴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정민도 태성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자 박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지금 USB 열리면 우리 끝이야. 그 말은 그동안 숨겨왔던 두 사람의 두려움이 가장 절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 쪽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탁!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집무실 전체가 암흑에 잠겼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숨을 들이마셨고 정민이 태성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몸이 긴장하며 눈앞의 그림자를 살피려 했죠. 집무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그 순간 잠깐 방 안의 실루엣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짧은 번갯빛 속에서 저는 누군가가 비서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쾅!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외쳤습니다. USB. 불이 다시 켜졌을 때 USB는 사라져 있었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가 바닥 근처를 살피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야? 누가 가져갔어? 떨어졌나?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 짧은 정전 사이에 USB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희 중 한 명이 가져간 거야. 그 말은 태성이 한 발 앞으로 나오며 침착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정민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정전은 너무 짧았어요. 밖에서 누가 들어온 게 아니라면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에 박은지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가 그걸 왜 가져가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죠. 태준 역시 얼굴이 붉어져가며 말했습니다. 우릴 의심하지 마.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있어. 모두가 동시에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비서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정전 직전 컴퓨터 화면 옆에 있던 보안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정전은 0.8초였습니다. 그 정도면 방 안의 움직임은 그대로 녹화됩니다. 순간 박은지의 얼굴에 피가 확 빠졌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아예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다, 이 부분은 USB가 가장 두렵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금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비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녹화 영상을 확인하면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거의 심판과도 같았어요. 서연은 컴퓨터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요. 태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원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쾅! 집무실 문이 또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경호팀장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서류 일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CCTV 보니까 윤태준 씨, 박은지 씨 두 분 급히 차로 이동하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준과 박은지를 향했습니다. 박은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린 그냥. 그러나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죠. 미안하다고 말하면 해결될까? 그 말은 패배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듯한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가만히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나요? 그 한 문장은 방안을 무너뜨릴 정도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태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의 침묵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USB에는 회장님의 음성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금 유용 문제, 회사 내부 부정,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회장님의 마지막 발언까지요. 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고 정민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USB 이대로 사라지면 안 돼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겠습니다. 아마도 두 분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자 박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서연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이제 도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어갈 사람이 되어 있었죠. 비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USB를 되찾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올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이 오면 우린 다시 이 자리에 서 있겠죠. 방 안의 공기는 이미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와해되는 사람들, 도망치려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 폭풍은 이제 절반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USB가 돌아오는 순간 터질 것이다. USB가 사라진 뒤 그날의 집무실은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 사실이 모두에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USB는 곧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진다. 비서는 회사 경호팀을 총동원해 USB를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태준과 박은지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차를 급히 몰아 도로로 빠져나갔고 중간에 모처에 들러 무언가를 급하게 전달하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USB를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도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도 아니었죠. USB가 사라진 지 이틀 뒤 서연이 머물고 있던 작은 호텔 방 문이 늦은 밤 느닷없이 두드려졌습니다. 탁탁. 서연은 깜짝 놀라 문 너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낯익으면서도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예요. 영수입니다. USB를 찾았습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비서 김영수가 헝클어진 머리와 떨리는 숨을 누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꺼내놓은 듯한 검은 USB가 꽉 쥐어져 있었죠. 서연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비서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목을 축이며 말했다. USB 태준 씨가 직접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럼 박은지 씨가 가져간 건가요?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 말은 모든 예상을 깨는 한 줄이었어요. 비서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USB는 이정민 씨가 가져갔습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민 씨가요? 왜?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태성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태성을 지키려고요? 비서는 침을 삼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USB 안에는 태준 씨 부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자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태성 씨도 문제가 있었나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건 USB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USB를 내밀었어요.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다시 회장님 집무실에 모였습니다. 그곳엔 서연, 비서, 태성, 정민, 그리고 호출을 받고 마지못해 나타난 태준과 박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비서는 USB를 컴퓨터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은 떨리는 숨을 참으며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과 박은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모니터에 회장님의 이름과 날짜가 찍힌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회장 윤강호 마지막 기록. 그 아래엔 2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성, MP3, 내부 감사 자료, 아비. 비서는 마지막 음성, MP3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슥, 지직, 지직. 낡은 음성 녹음 특유의 기계 잡음 뒤에 낯익은 그러나 매우 힘이 빠진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있니 태준아 태성아. 그 순간 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떠난 뒤 나는 참 많이 후회했다. 가족을 지키는 법을 몰랐고 사랑을 주는 법도 서툴렀다.
서연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이어졌죠. 특히 서연아, 너를 버린 게 내 평생 가장 큰 죄다. 그 말에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태성은 그녀 옆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서연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혼자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준, 태성, 너희 둘도 많이 멀어졌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준아, 넌 욕심이 컸다.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 둘이 함께 지켜야 했다. 박은지가 숨을 들이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아, 넌 형을 너무 믿었다. 그리고 정민이 너를 위해 많은 걸 감추었다. 정민이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성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USB 안엔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다.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걸 내가 해다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한 문장.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이 가족을 살려다오. 음성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방 안은 숨도 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언이나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마지막 사랑,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 감사 자료, 아비를 클릭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회장님이 생전에 촬영한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에 등장한 사람은 예상했던 그들 중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정민, 태성의 아내, 가장 착하고 성실했던 며느리, 그녀가 비밀 계좌를 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성은 숨이 멎은 듯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 씨, 미안해.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그녀의 모습, 비밀 계좌로 이동하는 서류, 전산실에 몰래 들어가 기록을 빼내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태성 씨는 몰라야 해요. 이건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 태성은 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배신당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정민은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성 씨,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죄책감으로 떨리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태성이 감당할 수 있는 위로는 아니었어요.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가 아닌 절망이 배어 있었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민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형 태준 씨가 회사를 뒤흔들고 있는 걸 아버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했죠. 당신은 회사 안에선 늘 약자였잖아요. 난 당신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 말은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태성을 지키려 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오히려 태성을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넣어버렸죠. 태성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난 믿고 있었어. 너도, 아버지도, 우리 가족도. 그 말의 마지막 부분은 깨져버린 유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에게 버려져 살았고 태성도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아 살았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이해한 듯 했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 진실을 밝혀라. 그 명령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어깨 위에 가장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남매, 두 며느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우리 모두 마주해야 합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정면으로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USB의 다른 파일을 열려고 할 때 태준이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난 더는 못 듣겠어. 그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을 떨며 겨눴습니다. 내가 오고 나서 이 집안은 다 망가졌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내가 나타나서야.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사를 지켜온 건 나야.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도 거기 붙어 있던 건 나라고.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기 연민이 뒤엉킨 고통의 절규였어요. 근데 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날 믿지 않았던 거지? 그 말은 어른의 분노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의 울음 같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회장님은 태준 씨를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혼자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걱정되셨던 겁니다. 그 말에 태준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난 뭐였지? 아버지에게 뭐였단 말이야? 그 말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쇳덩이 같았습니다. 서연은 USB의 마지막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 영상은 회장님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촬영한 화면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칼,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세상을 꿰뚫는 듯 흔들리지 않았죠. 이 영상을 보는 너희에게 부탁이 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화면에 빨려들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남긴 재산은 돈이 아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진실이다. 그걸 밝혀내는 순간 이 집안은 살 것이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지막까지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아. 태준은 떨리는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지는 마라. 그 순간 태준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은지는 그를 붙잡았지만 자신 역시 더는 숨길 수 없는 죄책감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성아.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형을 너무 믿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착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정민은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이정민. 정민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성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말해라. 정민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태성 씨. 마지막으로 서연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돌아가고 싶었던 자리다. 그 말은 딸에게 준 마지막 사랑이자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이 집안을
내가 이끌어다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엔 회장님의 마지막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태준과 박은지는 회사 내부 감사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며 직무정지. 정민은 모든 사실을 자진해서 고백하고 태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태성은 아버지의 뜻대로 형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서연은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유산을 쫓는 대신 진실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례식장 부근 작은 언덕 위, 해가 지는 노을 아래, 서연은 회장님의 산소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바람이 잔잔했고 국화꽃 향기가 옅게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죠. 이제야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게 조금은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빛을 머금었습니다. 아버지가 못한 일,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서연은 조용히 산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노을이 길게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왔고 그 그림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